경미한 협착은 100% 문제가 돼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 혈관 질환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대표적인 게 혈관이 좀 막히는 거죠. 이 혈관 중에서 어떤 혈관이 막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이 혈관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실 건데, 특히 심장에서 뇌 쪽으로 가는 경동맥이 막혔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내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를 이제 축상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축상경화증이 목동맥에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라고 해서 I65.2 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그럼 이 I65.2 코드는 보험약관에서 뇌졸중 진단비에 해당되는 진단명이에요. 소비자분께서 청구하실 수 있는 담보가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부터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I65.2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코드를 받으신 분들은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의학적으로 뇌졸중 환자일까요? 제가 판단하면 애매하니까. 그렇죠. 애매하죠. 이게 뇌졸중 환자가 아니죠. 뇌졸중 코드는 I63 코드예요. 왜 보험회사는 뇌졸중 진단비를 만들어서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이 아닌 질병을 뇌졸중 진단비로 보험금을 지급을 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만큼 경동맥이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막히거나 막힌다, 예. 좁아지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보험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라는 게 보험회사의 취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나는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한다고 해서 뇌졸중의 환자가 아니다. 보험회사 약관에 규정된 뇌졸중 진단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경동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경동맥하고 외경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동맥은 두피에다가 혈액을 공급해요. 그리고 내경동맥은 뇌 실질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제가 그러면 외경동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런 헤어스타일을 갖게 된 것.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농담입니다. 외경동맥이 막히거나 많이 좁아지면 의사분들이 경동맥 협착증 코드를 부여 안 하세요. 왜냐하면 경동맥 협착증 코드를 부여한다는 건 결국은 뇌로 가는 그쵸. 혈액이 부족하니까 의사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진단명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내경동맥 협착이 되셔야 된다. 첫 번째로, 이 내경동맥의 협착이 되는 경우에는 뇌경색 발생 위험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뇌허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뇌도 혈액을 공급받아야 이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경동맥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뇌로 가는 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혈액을 잘 공급받지 못한 허혈성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약을 드셔야 되는 건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진단비를 지급받는 데 있어서 왜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의사가 검사를 권유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I65.2에 해당되는 경동맥 협착증이라는 코드를 부여해줬고, 가입한 상품에 보니까 I65.2를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지급을 하고 있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가 돈을 잘 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잘 안 주고 조사를 진행하고 의료자문을 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약관을 보셔야 돼요. 뇌졸중이나 뇌혈관의 진단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암은 병리과에서 진단한다고 했잖아요. 뇌졸중은 환자의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병력, 그럼 내가 과거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혈관 협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높으니까 거죠. 예. 그거를 토대로 또 봐야 되고, 신경학적 검진을 토대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 신경학적 검진이 신경외과나 신경과 선생님들한테는 그 약관 조항을 딱 보여주면 얼굴이 굳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코드를 부여했는데. 대부분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뭐 이렇게 증상이 오셔서 경동맥도 찍고 심장도 찍고 머리도 찍으시는 거거든요.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신경학적 증상이 아니에요. 신경외과에서 보는 신경학적 결손, 신경학적 증상은 안면 마비, 팔이나 이런 데 운동 근육이 떨어지는 거, 복시가 오는 거, 실어증이 발생하는 거, 뇌에 혈액이 공급 못해서 막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을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MRI, CT, MRA, 뇌혈관 조영술 등을 근거로 진단 내려집니다 라고 하는데 MRI, MRA를 찍었는데 경동맥 협착이 나왔어요. 근데 의사분한테 그 신경학적 검진을 툭 물어보면 이거 신경학적 증상 없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많이 막히지 않았다. 많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좁아져 있는 것 같아서 진단명은 부여했지만 이 사람한테 신경학적 증상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없었다.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봐라, 약관의 신경학적 검진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기로 하지 않았느냐.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니까 당신은 아무리 영상검사에서 협착이나 폐색이 나와도 당신 괜찮은 거다. 진단 확정 절차에 부합하지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첫 번째 보험회사의 주장이고요. 이 주장은 몇 년 전에 보험회사가 매우 강력하게 했던 증상이에요. 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돼서 보험금을 받으실 분들이 10분이면 한두 분밖에 아닌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발생해서 쓰러진 분들, 굉장히 심각한 상황만. 심각한 분들만 예. 돈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보험료는 다 걷어놓고 소수의 사람만 정말 돈을 줘버리면 진단 나온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있던 분쟁이 제가 말씀드린 이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분쟁이고요. 요즘에 이제 발생하는 분쟁이 진단명을 부여할 수가 없다. I65.2 코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보험사가 주장. 보험사가. 그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협착률이 이 진단명을 부여하려면 임상학적으로 의미 있는 협착률은 50% 이상이다 라는 게 보험회사의 주장인 겁니다. 아주 포칼, 경도, 마일드 이 경우에는 특별히 진단명을 부여할 게 아니라 머리 아프신다 그랬죠. 두통 코드나 Z 코드라고 해서 개인 질환력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 Z 코드를 부여해야 되지 이 I65.2 뇌졸중에 들어가는 뇌혈관에 들어가는 코드는 당신은 부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보험회사가 그 진단명을 부여해준 의사를 만날까요?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예. 그러면 그 절차가 뭐가 될까요? 자문이. 그렇죠. 결과가 진단명을 나오죠. 바꿔야 예. 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를 나와서 처음에 자신의 판독지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협착이 있는지 보험회사가 대략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피보험자를 만나서 영상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보해서 눈으로 보는 거죠. 어느 정도 협착이 있는지. 의료정보팀이 있어요, 보험회사에. 그럼 그 의료정보팀이 어느 정도 협착이 있다, 이거는 진단명이 불가하다, 가하다라는 판단을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되겠네 라는 게 의료정보팀에서 토스가 오면 그 사람은 이제 현장조사자를 통해서 의료자문을 진행해서 코드를 변경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보셔야 될 팁이 뭐냐면, 경미한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진단서 이렇게 보면 진단서의 진단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쵸. 그 옆에를 조금만 시선을 돌리시면 최종 진단과 임상적 추정이 있어요. 임상적 추정에 체크되신 분들이 많아요. 경미한 협착이니까 네. 진단명은 협착으로 부여하겠어. 근데 내가 이게 정말 협착인지는 잘 모르고 조금 더 봐야 돼 하는 경우에 의사가 진단서는 발행해야 되니까 임상적 추정을 딱 체크를 하거든요. 임상적 추정이면은 말 그대로 이학적으로 확진이 안 나온 거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선 줄 이유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청구하면 안 되죠. 됐던 건데 진단명에만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옆에 있는 최종 진단 체크를 못 보시고 그냥 내시면 나중에 이게 최종 진단으로 바뀌어도 임상적 추정 체크되어 있는 걸 보험회사가 이미 본 이상 의료자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험약관을 보면 의료자문을 시행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보험회사가 이거 의료자문 대상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쵸. 보험회사와 수익자 간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상황에 의료자문을 가는 건데, 내가 임상적 추정 자료를 내고 그 다음 최종 진단 변경을 내면 한 의사가 진단서 2개 발행한 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믿을 수 의료자문 없어. 대상입니다. 이 사람 못 믿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떠한 민원을 내셔도 절대 안 바뀌어요. 경미한 협착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으시면 반드시 최종 진단에 체크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분쟁이고, 세 번째 분쟁이 경동맥 협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목에 있는 혈관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목에 있는 혈관을 보는 가장 빠르고 신속한 검사가 경동맥 도플러 검사거든요. 초음파 검사예요. 그냥 바로 이제 갖다 대면 보이는 거죠. 이 경동맥 초음파로 인해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의사가 초음파 해보니까 협착이 있어요. 그래서 약 처방해야 되니까 진단명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경동맥 협착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돈을 안 준대. 그 이유는 뭐냐? 보험약관에는 초음파라는 검사 결과를 명시하고 있지 않죠. 보험약관에서는 CT, MRI, MRA, 뇌혈관 조영술 같은 고등급 아주 정말 정밀한 검사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좀 어려운 분쟁인데요. 이전에 두 가지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은 모두 MRI나 MRA에서 협착이 나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경동맥 협착을 여기 초음파로 인해서 확인했을 때는 협착이 나왔습니다. 머리도 찍었는데 머리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경동맥이 여기도 있고 머리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든 취지는 머리에 있는 게 협착이 돼야 돈을 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가 그래 그럼 여기에 있는 혈관도 경동맥이니까 우리가 인정은 하겠는데 초음파로 한 검사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소비자가 또 얘기하는 건 너네가 검사 결과를 나열할 때 MRA, MRI 등이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로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초음파도 맞다고 봐 라고 소비자가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럼 보험회사가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약관의 해석 원칙 중에 하나가 동종 제한 해석 원칙이 있어요. 의료기술은 계속 발달하고요. 검사하는 방법도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데 그럴 때마다 약관에 그런 것들을 넣기 시작하면 약관이 매우 두꺼워지고 많아지겠죠. 지금 약관도 소비자들이 읽기 힘들고 어려운데 약관을 작성할 때는 간소하고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이거와 같은 동등의 검사 방법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 정말 나중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MRI, MRA와 정말 간편하고 동등의 검사가 발생을 했다면 그거는 포함해 주겠지만 초음파는 MRI와 MRA하고 급이 달라. 이건 정밀 검사고 이건 비정밀 검사야. 동종 제한 해석 원칙에 의해서 초음파는 우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방법이 아니야. 등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보험회사는 소비자한테 이런 얘기하면 소비자가 이해도 못하니까 그냥 초음파로 하셔서 안 돼요 라고 애둘러 서용은 하지만 그 내면적인 주장의 근거는 약관의 해석 원칙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I60에서 I63까지는 내추럴 내경색이라서요. 크게 분쟁이 발생을 안 해요. 왜냐면 내경색이면 정말 좀 쓰러지셨을 수도 있고 내추럴이면 진짜 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뇌졸중 진단비 중에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경동맥. 이 경동맥 협착 중에 아주 경도나 미약하게 협착이 오신 분들 그리고 신경학적 검진이 없으신 분들 초음파로 인해서 진단이 나오신 분들은 100% 문제가 됩니다. 판독지를요 사진 찍어서 요즘에는 뭐 엑스퍼트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께서 쳐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동맥 협착이 친절하게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퍼센테이지만 보시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기재하지는 않으시고요. 경도나 중증도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정말 심하냐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걸 조금만 단어 한두 개만 검색하시면 되니까 본인께서 포칼이나 마일드 이 정도 단어들이 언급이 돼 있으면 반드시 이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통상 뇌혈관 질환 관련된 보험금이 상당히 고액이에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가장 높은 등급이 뇌경색, 그 다음에 뇌출혈도 보험금이 꽤나 높은데 네. 사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좀 많았다가 중간에 좀 사라졌다가 요즘 다시 많이 이제 많이 팔고 계시죠. 네. 보험금이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은 거, 고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많아봐야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선이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한 고액권은 아니니 웬만하면 빨리 지급하고 끝낸다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요? 유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분이 담보가 유병력자 담보여서 가입 금액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시고 이분 담보가 뇌졸중 진단비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 정말 뇌혈관의 휴유증까지 담보하는 I69까지 담보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면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뇌혈관 질환 보장하겠어. 그렇죠. 다 보험. 그러니까 뇌졸중만 보장하는 경우에는 이분 진단이 한두 단계만 내려가면 돈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혈관은 근데 그 한두 단계 변경이 돼도 돈을 줘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가입 금액도 500에서 1000이면
의사분 소견만 좀 잘 나온다면 의학적인 근거만 좀 잘 선생님께서 써주신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뇌졸중 진단비에 가입을 하셨고 가입하신 데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되시고 이런 경우라면 자기는 주고 싶은데 보상과 직원이 여기서 안 줬는데 내가 주면 안 되잖아요. 반대 입장에서. 그러면 서로 눈치 싸움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조사를 내보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라 예전에는 보상과 직원분들끼리 굉장히 통화를 자주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신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야, 좀 얘기해서 우리 상사 좀 설득해줘라. 뭐,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요즘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거 진짜 실무적인 얘기인데. 네, 실무적인 얘기죠. 통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절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전산만 보게 되잖아요. 되게 이제 서로 눈치 싸움을 해야 되고 눈치 싸움을 할 거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조사자를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협착은 100% 문제가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경미한 협착이니까 내가 나이 좀 더 들면 협착률이 더 높아지면 그때 돈을 받고 검사하고 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고 일부러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약이 잘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약 잘 먹으시고 그러시면 이제 협착률이 이제 떨어지죠. 그대로 이제 유지가 잘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되고 협착이 경미하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싸우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방광암은 재발률이 높으니까 다음 조직검사도 기다려보자. 그렇게 했는데 내 혈관은 사실 여기가 막혀버리면 뇌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건데 사망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경미한 협착이 나왔다. 지금 싸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분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료가 또 납입이 면제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도 주고 보험료의 납입도 면제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납입 면제권까지 곁에있으면 보험회사도 이렇게 안 나오죠. 나중에 하겠다? 절대 안 되죠. 지금 싸우셔서 보험료의 납입까지 면제를 받으셔야죠.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본인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비자한테 너무 큰 걸 바라고 계시네. 아니 증권에 납입 면제도 되는 건데 너무 그냥 안 되면 말고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을 보험금보다 내야 되는 보험료 면제되는 게 더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시고 그냥 나 500, 1000이니까 뭐 아니면 나중에 받고 그냥 뭐 되면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본인께서 스스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약관을 보험회사가 너무 숨겨놔요. 약관을 배포하지만 그거 누가 읽어봐요. 이사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거 없어지는 거고 찾아보려고 그러면 보험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약관 보는 법 해갖고 딱 알려주는 보험회사가 없죠. 제가 굉장히 자주 들어가거든요. 홈페이지에 공시실이라고 있습니다. 상품 공시로 들어가면요 해당 상품명을 치면은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 약관은 남아있습니다. 약관이 남아있죠. 근데 또 상품을 잘 치셔야 되는 게 본인의 그 상품명만 치시면 안 되고 상품명을 치시고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그 시기의 약관을 보셔야 돼요. 상품명 똑같은 거 쭈르륵 나온다고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시면은 절대 안 되고 시기에 따라서 약관이 달라지죠. 시기에 따라 약관이 바뀌니까 약관도 청구하기 전에 그냥 보내달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가입한 이 상품에 대한 약관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요즘 친절하게 다 메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시는 게 가장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증권도 좀 검토하시고 이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2대 질환이라고 해서 심장하고 뇌는 2대 질환으로 해서 보험회사가 딱 진단비를 지급하는 상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인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큰일이거든요. 약만 한번 먹으면 된다는 데라서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보험금도 가끔은 뭐 억에 이르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손사님 혹시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를 타다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죠? 카센터로 가죠. 그렇죠. 굳이 비싼 좋은 카센터가 있나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근데 내 몸이 아프면 어떤 데로 가죠? 감기 걸렸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 가죠. 가까운 병원 가죠. 근데 좀 큰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혹은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진단명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로 가죠? 대학병원으로 가요. 대학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죠? 정밀하고 좀 신뢰가 있으니까. 예, 굉장히 소중한 내가 아프니까 정말 내 건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목숨과 직결되는 질병이에요.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에 보험 기자만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약관 해석이 쉽지 않아요. 저는 소비자한테 본인의 상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 이런 진단을 받으셨으면 그냥 전문가를 만나보셔서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한 손사님이시나 주변에 전문가를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상담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